제3부 일통천하 제11권 또 다른 난세 제6장 방연과 손빈. 방연이 떠나고 나서 며칠 지나서였다. 귀곡 선생이 제자들에게 분부했다. 어젯밤에는 쥐들이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 오늘 밤부터는 교대로 불침번을 서서 쥐들을 쫓아내도록 해라. 그날부터 제자들은 교대로 불침번을 서기 시작했다. 손빈이 당직을 서는 날이 되었다. 자정이 넘었을 때였다. 손빈이 학사 주변을 순찰하고 있는데 문득 방문 하나가 열렸다. 귀곡 선생이 거처하는 방문이었다. 잠시 이리로 들어오너라. 손빈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자 귀곡 선생이 침상 밑에서 죽간으로 엮은 책 한 벌을 꺼내놓으며 말했다. 이 책은 너의 조부 손무 선생이 지은 병법 13편이다. 세상에서 흔히 손자병법이라고 부르는 책이 바로 이것이다. 손무 선생은 이 병서를 오왕 함녀에게 바쳤는데 함녀는 이 책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 쇠로 만든 궤 속에 넣어 감춰두었었다. 그 뒤 월나라가 오성을 불질렀을 때 그 책도 타버렸다. 그러나 그 전에 손무 선생은 오자서에게도 그 책을 필사해 주었기 때문에 제나라로 망명한 그의 아들을 통해 손자병법은 없어지지 않고 세상에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다행히 나 또한 그 필사본을 한 벌 구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인데 나는 여기에다 상세한 주해를 붙였다. 내가 알기로 이 책은 이 세상 그 어느 보물보다 값지다. 고금을 막론하고 군사를 쓰는 모든 비법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이 책을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겪어보니 너의 심성과 자질이 바르고 뛰어남으로 이 책을 전하는 바이다. 귀곡 선생이 내민 책을 보자 손빈은 감개무량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지은 책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이 책을 가지고 계셨으면서 어찌하여 방연에게는 보이지 않으시고 이렇듯 저에게만 전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손무의 후손이라서입니까? 아니다. 이 병서는 그것을 익힐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야만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잘 이용하면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지만 잘못 쓰는 날에는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 방연은 이 책을 가질 만한 인물이 못 된다. 어찌 경솔히 전할 수 있겠는가? 다음 날부터 손빈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밤낮 없이 손자병법을 외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귀곡 선생은 손빈을 불러 말했다. 지난번에 준 책을 내놓아라. 손빈은 책을 가져다 선생에게 바쳤다. 귀곡 선생은 손자병법의 내용을 차례대로 질문했다. 손빈의 대답은 흐르는 물과 같이 막히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그 사이 책의 내용을 완전히 통달했던 것이다. 귀곡 선생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과연 총명하구나. 너는 모든 일에 성심성의를 다하라. 그러면 너의 조부 손무는 비록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이나 다름없음이니라. 귀곡 선생의 문화를 떠난 방연은 곧장 위나라로 건너갔다. 이 무렵 위나라 재상은 왕착이라는 사람이었다. 방연은 왕착을 찾아가 병법을 논하고 자신을 천거해달라고 부탁했다. 왕착은 방연의 병법이 뛰어남을 알고 위의 왕에게 천거했다. 진나라의 개혁에 자극을 받아 천하 인재를 구하고 있던 위의 왕은 병법가가 찾아왔다는 말에 큰 기대를 걸었다. 방연이란 사람을 불러들이시오. 내 친히 그와 얘기를 나누어 보겠소. 방연이 궁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위의 왕은 방연을 위해 양고기를 쪄서 내놓았다. 방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스승께서 양을 만나면 영화로울 것이라 하셨는데 일이 잘 풀릴 모양이다. 방연은 공손하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되 거만하지 않게 행동했다. 위의 왕은 방연의 그러한 모습에 크게 호감을 가졌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은 평소 무엇을 공부하시었소? 신은 귀곡 선생 문화에서 병법을 연구했습니다. 병법에 대해 가르침을 부탁하오. 병법은 실로 복잡하고 오묘합니다. 어찌 그 많은 묘책과 진법을 일일이 앓을 수 있겠습니까? 병법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합니다. 좋은 말씀이오. 우리나라 동쪽엔 제나라가 있고 서쪽에는 진나라가 있소이다. 또 남쪽에는 초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연나라가 있으며 이웃으로는 한나라와 조나라가 있소. 어찌하면 이들을 도모하여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왕께서 신을 이 나라 군대의 장군으로 삼으신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대단한 자부심이었다. 위의 왕이 잠시 방연을 바라보다가 또 물었다. 선생은 무엇으로써 그렇게 장담하시오? 신은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기어코 땅을 빼앗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말은 쉽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소. 여섯 나라가 위나라를 위협한다고 하셨지만 신에게는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입니다. 만일 신을 장군으로 삼았는데도 왕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방연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위의 왕은 몹시 기뻐했다. 그 즉시로 방연을 원수로 삼아 모든 병권을 맡겼다. 과연 방연은 발군의 능력을 발휘했다. 1년이 채 안 되어 사기가 떨어진 군사들을 훈련시켜 강한 군대로 만들어 놓았다. 그때부터 위나라는 매년 주변국을 공격했다. 방연은 우선 위나라나 송나라 등 약소국을 대상으로 군대를 출동시켰다. 싸울 때마다 이겼다. 위나라의 위상은 점점 높아갔다. 마침내는 송노위 정나라 군주들이 찾아와 위의 왕에게 조례를 올리는 정도가 되었다. 방연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제나라가 위나라 경계로 쳐들어왔을 때였다. 제나라는 제위왕이 즉위하면서 일약 전국 칠홍으로 성장한 대국이다. 모두들 위나라가 패하리라 예상했었는데 그 예상을 방연이 보기 좋게 깨트린 것이었다. 방연이 있는 한 위나라를 건드리면 안 된다. 주변국들은 한결같이 위나라의 눈치를 보았다. 위의 왕은 대단히 만족했다. 방연의 조카인 방총, 방모 등도 모두 장수로 등용했다. 이때부터 방연은 불멸의 공적이라도 세운 듯 크게 뽐내었다. 손빈과의 약속 따위는 까맣게 잊었다. 그런 중에 위나라 재상 왕착이 사신의 자격으로 주왕실에 갔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귀국 선생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이 손빈이다. 방연은 손빈에 못 미치는데도 위나라 장군에까지 올라 명성을 떨치고 있다. 만일 손빈을 장군으로 삼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는 능히 폐업을 이루리라. 왕착은 귀가 번쩍 트였다. 사람을 풀어 손빈에 대해 알아본 후 귀국하여 위의 왕에게 보고했다. 신이 주나라에 다녀오는 중에 손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법의 귀재 손무의 손자로 지금 귀국 선생 밑에 있다고 합니다. 그를 불러 쓰심이 어떠한지요? 손빈이 귀국 선생의 제자라면 우리나라 장군 방연과 동문이 아닌가? 방연 장군을 불러 물어보면 자세한 것을 알 수 있겠구려. 며칠 후 위의 왕은 방연을 불러 물었다. 과인이 듣건대 장군과 함께 수학한 사람으로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이다. 더욱이 그는 손무의 비전을 물려받아 통달했기에 당대 최고의 병법가로 알려져 있다고 하오. 장군은 어째서 그 손빈을 과인에게 천거하지 않았소? 방연은 속으로 당황했다. 위의 왕의 입에서 손빈이란 이름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얼른 변명했다. 신은 손빈과 동문 수학한 관계라 그의 능력에 대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제 나라 사람입니다. 그 일가가 다 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위나라로 와 과연 얼마만큼 위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그는 제 나라를 위해 힘쓸 뿐 위나라를 위해서는 전력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왕께 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의 왕이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소. 자고로 장수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하였소. 어찌 자기 나라에서만 벼슬을 살 리 있으리오. 더욱이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소. 과인은 손빈을 내 사람으로 삼고 싶소. 방연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왕께서 손빈을 쓰실 요량이시라면 신이 곧 편지를 내어 그를 불러오겠습니다. 부탁하오. 방연은 원래부터 손빈의 재능에 대해 질투하고 있었다. 손빈은 나보다 뛰어나다. 그가 오면 나는 왕의 신임을 잃을지 모른다. 위나라로가 출세하면 손빈을 부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러한 질투심 때문에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왕명이 내려진 만큼 어쩔 수 없었다. 일단 손빈을 불러들인 후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하자. 곧 편지 한 통을 써서 위의 왕에게 바쳤다. 위의 왕은 신하 한 사람에게 황금과 편지를 내주며 분부했다. 그대는 수레를 거느리고 귀국 땅으로 가 손빈 선생을 모셔오너라.
위나라 신하는 귀국 땅에 이르러 귀국 선생과 손빈에게 황금을 예물로 바치고 방연의 편지를 전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리석은 동생 방연은 형의 염려 덕분으로 위나라에 와 높은 벼슬에 올라 있습니다. 이 동생은 지난날 헤어질 때 약속한 바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특별히 형을 왕께 천거하였으니 형은 이 편지를 보는 즉시 위나라로 오십시오. 함께 큰 공을 세웁시다. 편지를 읽어본 손비는 뛸 듯이 기뻐했다. 방연이 약속을 잊지 않고 나를 천거했구나. 과연 그는 의리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귀국 선생은 다르게 생각했다. 방연은 천성이 오만하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어찌 좋은 마음으로 손빈을 부를 것인가. 위나라로 가면 손빈은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손빈의 흥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는 손빈에게 말했다. 너는 가서 꽃 한 송이를 꺾어 오너라. 내 너의 앞날을 위해 점을 쳐주리라. 때는 여름이 가고 9월이었다. 손빈은 꽃을 꺾으러 굳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며칠 전 자신이 꽂아둔 귀국 선생의 책상 위에 있는 꽃병에서 국화 한 송이를 뽑아 바쳤다. 귀국 선생이 받아 살펴본 다음 도로 내주었다. 손빈은 그 꽃을 도로 꽃병에 꽂아두었다. 귀국 선생이 손빈을 불러 점친 결과를 알려주었다. 산속에 꽃이 많이 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전날 꺾어다 둔 꽃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 꽃은 완전하지도 싱싱하지도 않았다. 너는 장차 큰 시련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국화란 본래 추위에 잘 견뎌내며 서리를 맞아도 시들지 않는다. 비록 꺾은 지 며칠이 지나 상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크게 흉하지도 않았다. 너는 시련을 이기고 재기할 것이다. 특히 꽃이란 한번 뽑히면 버림을 받아 시들고 만다. 그런데 너는 꽃을 도로 꽃병에 갖다 꽂았다. 이는 내가 모든 걸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뜻이다. 저 꽃병은 쇠로 만든 것이다. 쇠는 종이나 솥을 만드는 재질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너는 눈이나 서리빨 같은 위험을 천하에 떨칠 것이며 마침내 내 이름이 종에 새겨져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다.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너는 내 고국을 잊지 말라. 내가 공명을 이룰 수 있는 곳은 너의 고국일 것이다. 스승님의 말씀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손빈이 귀국 선생의 문화를 떠나는 날이 되었다. 귀국 선생은 떠나려는 손빈에게 비단 주머니 하나를 내주었다. 위급하여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열어보아라. 손빈은 비단 주머니를 받고 하직하는 절을 올렸다. 스승에 대한 고마움과 정이 새삼 솟구쳐 올랐다.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손빈은 위혜왕이 보내온 4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산을 내려갔다. 춘추시대 손무에 이은 또 하나의 병법의 귀재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기도 했다. 위나라의 당도한 손빈은 먼저 방연의 부중을 방문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방연과 재회한 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나를 잊지 않고 위왕에게 천거해줘서 참으로 고마우이. 생색내는 것은 아니지만 형님을 천거하느라 여간 힘들지 않았다오. 나중에라도 이 은혜는 갚아야 할 것이오. 여부가 있겠소. 다음 날 손빈은 방연을 따라 궁으로 들어가 위혜왕을 아련했다. 위혜왕은 방하에까지 내려와 손빈을 맞이했다. 그 행동과 말이 여간 정중하고 공손하지 않았다. 손빈은 감격하여 말했다. 신은 시골 태생의 필부입니다. 왕께서 지나친 예로서 불러주시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선생의 명성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소. 과인은 선생이 오기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기다렸소이다. 이제 선생이 오셨으니 내 이제 무슨 시름이 있을 것이오. 그러고는 방연을 돌아보며 물었다. 과인은 손 선생을 부원수로 삼고 장군과 함께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싶소. 장군의 의향은 어떠시오? 방연은 재빨리 머리를 굴리고 나서 대답했다. 신과 손빈은 동문수학일 뿐 아니라 결의 형제를 맺은 사이입니다. 손빈이 형이고 신이 동생입니다. 동생이 어찌 형보다 높은 지위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당분간 손빈을 객경으로 모시어 나라 일에 익숙하게 한 후 손빈이 공을 세우는 날 원수의 자리를 손빈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객경은 글자 그대로 경급에 해당하는 손님일 뿐
위나라의 신하는 아니었다. 겉보기에는 융숭한 대접을 받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실권이 없다. 빛 좋은 개살구인 셈이다. 방연은 손빈에게 병권을 나누어 주지 않기 위해 이런 묘수를 짜낸 것이었다. 방연의 음흉한 마음을 알 리 없는 위혜왕은 만족하여 대답했다. 그것이 좋겠구려. 손빈은 손빈대로 방연의 마음씀이 고마워 다시 한번 감사했다. 나는 동생만을 믿을 뿐이요. 이로써 위혜왕은 손빈에게 객경벼슬을 내리고 도성에서 가장 좋은 곳에 저택을 마련하여 방연 다음 가는 대우를 해주었다. 손빈과 방연은 자주 만났다. 하지만 방연의 속마음은 늘 어지럽고 복잡했다. 듣자니 내가 귀국을 떠난 후 손빈은 스승에게서 손무의 병법을 배웠다고 한다. 우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알아보아야겠다. 어느 날이었다. 방연은 자신의 부중에 술상을 차려놓고 손빈을 청했다. 두 사람은 술잔을 나누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화제가 자연스레 병법에 관한 것으로 흘렀다. 방연이 병법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을 물었다. 손빈은 흐르는 물처럼 막힘없이 대답해 주었다. 이번엔 손빈이 방연에게 질문했다. 방연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방연은 모른다고 대답하기 싫었다. 슬쩍 넘겨짚었다. 방금 전의 물음은 손자병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오? 손빈은 방연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소. 그런데 동생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소? 방연은 손빈이 자신의 술수에 넘어온 것을 알고 속으로 기뻐했다. 이제야 말입니다만 나도 지난날 귀국 선생으로부터 비밀리에 손자병법을 배웠소. 그런데 그때는 철이 안 들어 건성으로 익혔지요. 이젠 배웠던 것마저 다 잊어버렸소. 참으로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형님께서는 이 동생을 위하여 그 책을 빌려주시오. 한 번만 읽어보고 돌려드리겠소. 손빈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귀국 선생의 말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마음속에 한 가닥 의심이 일었다. 선생께서는 그 책을 사흘간만 보여주시고 곧 도로 가져가셨소. 그래서 나도 베껴둔 것이 없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 외우고 있을 것이 아니오. 내게 그 내용을 들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옛 기억이 떠오를 것입니다. 손빈은 슬쩍 거짓말을 했다.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사흘간 뿐이라 대충 읽어봤기 때문에 나도 기억이 희미하오. 방연은 더 이상 조를 수 없었다. 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다. 며칠이 지나서였다. 위혜왕은 손빈의 능력이 궁금했던지 방연과 손빈을 불러 명했다. 두 장군께서는 각기 진을 쳐보시오. 방연이 먼저 진을 쳤다. 위혜왕이 손빈을 불러 물었다. 저것이 무슨 진이오? 손빈이 내려다보니 어려진이었다. 움직이는 모양새가 고깃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어린진이라고도 한다. 고기 비늘처럼 얽힌 진이라는 뜻이다. 저것은 어려진입니다. 병차 25승을 편이라고 하고 갑사 5명을 오라고 합니다. 어려진은 1편의 병차와 5의 갑사가 한 조가 되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전투 중 빈자리가 생기면 즉시 5의 갑사들이 그 자리를 메꿉니다. 이 진법은 나갈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강적과 싸울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려지는 천하무적이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진법은 없습니다. 어려진을 깨는 방법은 무엇이오? 어려지는 밀집 대형입니다. 그러므로 하객진으로 상대하다가 사세를 보아 포위하여 뒤편의 갑사를 공격하면 어려지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좋고 좋도다. 손빈 선생이여. 그 다음은 손빈의 차례였다. 그는 교장으로 내려가 군사들을 지휘했다. 군사들은 손빈이 휘젓는 깃발의 움직임에 따라 대열을 다시 갖추었다. 이내 하나의 진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방연이 보기에 그것은 처음 보는 진이었다. 그는 당황하여 얼른 손빈 곁으로 가 속삭이듯 물었다. 저것이 무슨 진이오? 이는 전도팔문진이라는 진법이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오? 대치할 때는 저렇게 있다가 공격 명령이 내리면 장사진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이오. 그때 마침 위혜왕이 방연을 불러 물었다. 장군은 저 진법에 대해 설명해보오. 방연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손빈이 펴고 있는 저지는 전도 팔문진이라고 하는 진법입니다. 적을 공격할 때면 장사진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군사 훈련이 끝난 후 위해왕은 손빈을 불러 진법에 대해 확인했다. 그 대답이 방연의 대답과 다르지 않자 그는 방연과 손빈이 같은 재능을 지닌 것으로 알고 크게 기뻐했다. 내가 천하제일의 병법가 2명을 거느렸으니 무엇을 두려워하리오. 그러나 방연 자신은 알고 있었다. 그는 부중으로 돌아와 고민에 빠졌다. 손빈의 재주가 나보다 월등하니 야단났구나. 서둘러 손빈을 처치하지 않으면 내 자리가 위태롭겠다. 방연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고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다. 어느 날 방연이 손빈의 집을 방문했다. 손빈은 방연을 반갑게 맞아들여 술잔을 나누었다. 방연은 평소와 다르게 간이라도 빼어줄 듯 손빈을 끔찍이 생각하며 말했다. 형님은 어려서 고아로 자라났으나 다행히 이곳 위나라 땅에 와서 높은 지위에 올라 있습니다. 듣기로 형님의 일가 친척이 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데 어찌하여 이곳으로 데려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형님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혈연 얘기가 나오자 손빈은 이내 눈시울이 촉촉해졌다. 동생은 나와 함께 공부하긴 했지만 우리 집 사정은 자세히 모를 것이오. 나는 4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7살 때 아버지마저 잃었소. 그래서 숙부인 손교의 슬하에서 자라났소. 그런데 어느 해인가 전하가 모반을 일으켜 임금이 되고 제강공을 섬기던 신하들을 모조리 추방했소. 그때 나의 숙부도 추방당하여 아들이자 내게는 종영이 되는 손평과 손탁을 데리고 주나라로 건너갔소. 물론 나도 따라갔지요. 그들이 주나라 땅에 들어섰을 때 마침 그 해는 크게 흉년이 들었다. 곡식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다. 숙부 손교는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방도가 서지 않자 조카인 손빈을 어떤 농사 짓는 사람에게 맡기고는 아들 손평과 손탁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때부터 손빈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였다. 그러나 꿈만은 컸다. 사나이로 태어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철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든 손빈은 나이 20살이 되던 해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 그러나 딱히 갈 곳이 없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중에 귀곡 선생의 학문이 높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무작정 귀곡 선생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주기를 청했소. 다행히 선생께서는 나를 받아주셨지요. 그리고 1년 후 동생이 그곳으로 들어왔소. 이후의 일은 얘기하지 않아도 동생이 더 잘 알 것이오. 손빈의 과거사에 방연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숙부가 원망스럽겠구려. 그렇지 않소. 그나마 숙부께서 나를 키워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겠소? 오히려 나는 숙부가 그립소.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소? 이미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인 것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나의 처지요. 방연이 다시 물었다. 형님의 부모님 산소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시오? 나도 사람인데 어찌 근본을 잊을 리 있겠소? 나는 한시도 동안 땅에 묻혀있는 부모님 산소와 그곳 산천을 잊은 적이 없소.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귀곡 땅을 떠나올 때 선생께서 내가 공명을 이룰 곳은 너의 고국인 제나라다. 라고 말씀하셨소. 그때 불현듯 고향 생각이 나더이다. 나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나라를 다녀오고 싶소. 다만 내가 먼저 말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위나라의 국록을 받고 있기 때문이오. 방연은 손빈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형님 말씀이 지당하오. 기운을 내십시오. 제가 공연히 형님의 아픈 상처를 건드린 모양이구려. 반드시 고향 땅을 밟을 날이 오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고마우이. 반년가량이 지났다. 손빈은 방연에게 한 말을 다 잊었다. 평상시대로 군부에 나가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어떤 사람이 대문 앞을 서성거리며 기웃거리고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 사람이 손빈의 노복에게 물었다. 이곳이 손객경댁입니까? 산동 지방의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 손빈은 귀가 번쩍 트였다. 반가움이 일었다. 수레에서 내리며 좌우 시종들에게 분부했다. 저 사람을 내 방으로 데려오너라. 무슨 일인지 내가 직접 물어보리라. 잠시 후 시종이 산동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손빈이 물었다.
너는 누구이며 어째서 나를 찾았느냐? 산동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소인은 정을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나라 임치 태생인데 어쩌다 고국을 떠나 지금은 주나라 낙양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데 얼마 전 손평과 손탁이라는 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편지 한 통을 어르신께 전해드리라는 청이었지요. 소인은 편지를 받아 귀곡 땅으로 갔습니다만 이미 어르신은 그곳을 떠나신 뒤였습니다. 그곳 사람이 위나라로 가보라고 하기에 불이 나게 이곳으로 다시 달려온 것입니다. 정을은 말을 마치자 품속에서 서신 한 통을 꺼내 손빈에게 바쳤다. 손빈은 편지를 받아들고 겉봉을 확인했다. 분명 어릴 적 헤어진 바 있던 종영인 손평과 손탁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손빈은 떨리는 손을 추스리며 황급히 겉봉을 뜯어 내용을 읽어보았다. 어리석은 형평과 탁이 어진 동생 빈에게 편지를 보내노라.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 불행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일가 친척은 뿔뿔이 흩어졌다. 우리는 너를 잊지 못한다. 어린 너를 주나라에 남겨둔 채 우리들만 떠나간 일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그 뒤 우리는 송나라로 가 역시 남의 집 농사일을 도와주며 살아왔다. 너의 숙부는 결국 송나라에서 한많은 세상을 떠나셨다. 우리의 고생이 이러했거늘 어린 너의 고생이야 어찌 필설로 다할 수 있겠느냐. 다행인 것은 이제 제나라 임금께서 옛 신하에 대한 모든 혐의를 푸시고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불러들이셨다. 더욱이 왕께서는 동생의 명성을 듣고 장차 불러들여 높은 벼슬을 내리실 모양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가문은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문에 들은즉 동생은 귀곡 선생에게서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하니 배운 바가 클 줄을 믿는다. 이 편지를 보는 즉시 귀곡 선생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라. 우리는 하루속히 동생을 만날 날만 고대하고 있다. 모든 내용이 소상하고 정확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손평과 손탁의 편지가 분명했다.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갔다. 손빈은 너무나 반갑고 감격스러운 나머지 편지를 움켜쥐고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한참 후에 심부름 온 산동 사람이 말했다. 소인이 온 것은 어르신을 모셔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어르신은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오랜만에 종영님들과 해후하시기 바랍니다. 손빈이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나는 지금 위나라에서 벼슬을 살고 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으나 어찌 그럴 수 있으랴. 우선은 답장을 써줄 터이니 그것을 나의 형님들에게 전해다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써 황금 한 냥의 여비와 함께 정을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어찌 알았겠는가. 주나라에서 왔다는 정을이라는 사람은 손평, 손탁이 보낸 심부름꾼이 아니라 바로 방연의 신복 부하인 서갑일 줄이야. 반년 전 방연은 손빈을 찾아가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의 내력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 뒤 그는 치밀한 계획하에 손평, 손탁이 쓴 것처럼 가짜 편지를 만들어냈다. 그러고는 마침내 얼굴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서갑이라는 부하를 시켜 손빈에게 갖다주게 한 것이었다. 손빈은 어릴 적에 손평, 손탁과 헤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필적을 알지 못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심부름꾼을 믿었고 끝내는 두 종영에게 보내는 답신까지 써서 내주었던 것이다. 손빈의 답신은 그날로 방연의 손으로 들어갔다. 내용은 어린 시절의 회상과 숙부, 종영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연은 그 필적을 모방하여 답장의 마지막 몇 구절을 바꾸었다. 어리석은 동생은 지금 위나라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지만 한시도 고국인 제 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속히 돌아가 형님들을 뵙겠습니다. 만일 제 나라 왕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등용하신다면 기꺼이 달려가 진충보국하겠습니다. 고치기를 마친 방연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방연은 궁으로 들었다. 굳은 표정으로 위의 왕에게 청했다. 긴히 아랠 일이 있습니다. 좌우 사람을 잠시 물리쳐 주십시오. 위의 왕이 좌우 시종을 물러가게 한 후 물었다. 무슨 일이오? 누가 모반이라도 일으켰소? 그와 비슷한 일입니다. 손빈이 위나라를 배신하고 제 나라 사람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소. 위의 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방연은 품속에서 손빈의 편지를 꺼내 바쳤다.
위혜왕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어보았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방연이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별것 아니라는 표정을 짓고 있지 않은가. 손 선생이 고국을 무척 그리워하는 모양이구려. 하긴 과인이 아직 그에게 정식으로 벼슬을 내리지 않았으니 그럴 만도 할 것이오. 그가 제 나라 운운하는 것은 다 과인의 탓이오. 방연은 속으로 당황함을 금치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고국을 그리워하게 마련입니다. 왕께서 비록 손빈에게 높은 벼슬을 내릴지라도 그는 기회만 닿으면 제 나라로 건너갈 것이 분명합니다. 손빈의 재주는 신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제 나라 장수가 되는 날이면 우리나라에 큰 위협을 줄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 기회에 손빈을 처형하시어 닥쳐올 근심을 미리 막으십시오. 손빈은 내가 초빙에서 온 사람이오. 죄가 뚜렷하지 않은데 어찌 처벌할 수 있단 말이오. 만일 내가 고국을 그리워했다는 이유로 손빈을 죽이면 천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이오. 일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자 방연은 재빨리 방법을 바꿨다. 왕께서는 참으로 인자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이 손빈의 마음을 잘 달래 위나라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도록 권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왕께서도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소. 궁을 나온 방연은 그 길로 손빈의 집을 방문했다. 소문에 듣자 하니 형님은 제 나라로부터 귀한 편지를 받았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요? 손빈은 방연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대답했다. 며칠 전에 종영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아마 그것을 말하는 모양이구려.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 나라로 돌아와 함께 지내자고 하더이다. 방연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다. 형제간의 정리로서 그럴 만도 합니다. 서로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으니 오죽이나 보고 싶겠습니까? 이 기회에 한번 제 나라를 다녀오시지요. 한두 달 말미를 청하여 부모님 산소에 성묘라도 하고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싶지만 왕께서 혹 의심하시어 허락하지 않으실까 염려스럽소. 형님도 답답하시오. 결과야 어찌 됐든 일단 청하고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도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손빈은 마음이 동했다. 동생이 도와준다면 왕께서도 허락하실게요. 그럼 동생만 믿고 내 곧 말미를 달라는 표장을 올리겠소. 방연은 다시 궁으로 달려가 위혜왕에게 아뢰었다. 방금 전 신이 손빈의 집을 찾아가 여러 가지 말로 달래보았습니다만 역시 손빈은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을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을 원망하는 말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손빈은 수일 내로 말미를 달라는 표장을 올릴 것이 분명합니다. 표장이 올라오거든 왕께서는 즉시 그를 잡아 제 나라와 내통한 죄목을 들어 처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 근심거리를 남기는 것이 됩니다.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 위혜왕은 방연으로부터 여러 차례 손빈에 관한 얘기를 듣자 마음이 흔들렸다. 설마하니 손빈이 나에게 직접 제 나라로 보내달라는 청을 할 리가 있소. 만일 그렇다면 나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겠소. 그런데 다음 날이었다. 방연의 말대로 손빈이 쓴 표장이 위혜왕에게로 올라온 것이었다. 두어 달 말미를 주시면 고향 산천에 돌아가 부모님 산소를 둘러보고 형제와도 정을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혜왕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배신감을 이기지 못하고 눈썹을 파르르 떨었다. 내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데 그 자는 제 나라만을 생각하는가? 이는 나를 땅속에 버러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군정을 불러 추상 같은 명을 내렸다. 손빈은 비밀이 제 나라와 내통하더니 이제는 아예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표장까지 올렸다. 손빈은 과인의 마음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우리 위나라를 배반하였으니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손빈을 삭탈관직하고 군부에 가두어 그 죄를 밝히도록 하라. 위혜왕의 명을 받은 군정은 부하를 거느리고 손빈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손빈은 영문도 모르고 체포당해 군부의 방연에게로 끌려갔다. 방연은 결박당한 채 끌려온 손빈을 보고 크게 놀란 체하며 외쳐 물었다. 형님, 이게 웬일이시오? 군정은 방연에게 위혜왕의 명령을 그대로 고했다. 방연은 더욱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손빈을 위로했다. 왕께서 형님에 대해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오. 내가 왕에게로 가 형님의 누명을 벗겨드릴 터이니 형님은 너무 심려치 마시오.
방연은 수레를 타고 궁으로 달려갔다. 위혜왕 앞에 이르러 아뢰었다. 손빈이 비록 제 나라와 내통한 죄는 있지만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신의 소견으로는 월형을 내리고 얼굴에 먹물을 새기어 폐인을 만드는 것이 적당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손빈은 제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이며 비록 살아있다 하더라도 왕께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월형이란 다리를 끊는 형벌을 말한다. 이미 손빈에게서 마음이 떠난 위혜왕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손빈의 일은 경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방연은 궁을 나와 다시 군부로 돌아왔다. 손빈을 불러내어 말했다. 왕의 분노가 심해 차여령에 처하라는 것을 제가 겨우 만류하여 형님의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다만 형님의 발을 끊고 얼굴에 먹물을 뜨게 하라는 명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못난 동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손빈이 눈물을 뿌리며 대답했다. 내가 제 나라에 잠시 다녀오겠다는 것이 이처럼 왕의 분노를 살 줄 몰랐소. 지난날 귀곡 선생께서 장차 큰 시련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과연 귀곡 선생은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해안을 지니셨구려. 동생은 너무 자책하지 마오. 이 모든 게 나의 운명인 모양이오. 죽음을 면하고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으니 그나마도 큰 다행이오. 이 모든 게 어진 동생 덕분이니 내 어찌 동생의 은혜를 잊으리오. 말을 마치고는 스스로 형틀에 엎드려 묶였다. 스스로 형틀에 묶인 손빈을 보자 방연은 이윽고 도부수를 불렀다. 두 다리를 자르라. 두 명의 도부수가 칼을 들어 동시에 내리쳤다. 손빈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외마디 비명을 내지른 후 까무러쳤다. 방연은 다시 명했다. 물을 뿌려 깨운 후 얼굴에 먹물을 새겨 넣어라. 도부수들이 다시 일제히 달려들어 바늘로 손빈의 얼굴을 뜨기 시작했다. 경형 혹은 묵형이라고 한다. 이것은 죄인에게 치욕을 평생 남겨주기 위한 형벌이다. 얼굴에 새겨진 먹물 글자는 죽어서 백골이 되기 전까지는 지워지지 않는다. 볼에 새기는 경우도 있고 이마에 새겨 넣는 경우도 있다. 이제 손빈의 이마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검은 네 글자가 뚜렷이 새겨졌다. 사통외국. 비밀이 타국과 내통한 자라는 뜻이다. 방연은 손빈의 흉한 얼굴과 잘려진 두 다리를 보고 능청스레 통곡했다. 손빈의 다리에 약을 발라주고 비단으로 친친 감아주었다. 그 사이 손빈은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듯 두 눈을 감고 처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저 어른을 서관으로 모시고 가 편히 쉬게 하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여라. 방연의 지시에 옥리들은 손빈을 서관으로 데리고 갔다. 서관이란 책을 모아둔 방으로 일종의 도서관이다. 서관으로 옮겨진 손빈은 그곳에서 2달간 잘려진 다리를 치료했으나 앉은뱅이가 되고 말았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손빈을 손빈으로 바꿔 불렀다. 빈은 귀한 손님이란 뜻이지만 빈은 다리를 잘린 사람이라는 뜻이다. 손빈은 폐인이 되었다. 방연은 날마다 진수성찬을 보내어 손빈을 극진히 대접했다. 이러한 방연의 태도에 손빈은 매우 감격했다. 아, 내가 방연에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어느 날이었다. 방연이 친히 서관으로 찾아와 손빈을 만났다. 여러 가지 말로 손빈을 위로한 후 슬며시 말했다. 형님은 이 동생을 위해 손자병법을 한 벌 필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다. 방연이 손빈을 죽이지 않고 다리만 잘라 서관에 머물게 하고 극진히 대접한 것은 바로 손자병법을 얻어내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런 속셈을 알리 없는 손빈은 방연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쾌히 승낙했다. 동생은 염려 마오. 내가 소상히 외우고 있으니 동생을 위해 써주겠소. 방연은 크게 기뻐하며 손빈에게 붓과 먹과 목간을 넉넉히 주고 돌아갔다. 목간이란 글을 적을 수 있도록 쪼개놓은 나무 조각이다. 이때부터 손빈은 하루 종일 앉아 손자병법의 내용을 써나갔다. 한 달이 지났다. 그가 손자병법을 10분의 1쯤 썼을 때였다. 서관에서 일하는 창두 중 성하라는 사람이 있었다. 창두란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노복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이 성하라는 창두는 방연이 손빈을 감시하기 위해 보낸 자였다. 그러나 그는 방연의 속마음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저 손빈을 돌보아주며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만 하라는 줄 알았다. 성아는 서관에 와서 손빈의 시중을 드는 동안 손빈의 인품을 보고 크게 감복했다. 손빈은 참으로 훌륭하구나. 이 같은 어른이 다리를 잘리는 월형을 당하다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날이 갈수록 그는 손빈을 존경하고 동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성아는 방연에게로 가보고 했다. 손객경께서는 잘 지내고 계십니다. 도망칠 염려는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방연은 성아에게 물었다. 요즘 손빈은 하루에 몇 줄씩이나 글을 쓰느냐? 성아가 사실대로 대답했다. 손객경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인지 오랜 시간을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서너 줄밖에 쓰지 못합니다. 방연은 자신도 모르게 짜증을 냈다. 그렇게 꿈을 대고서야 언제 다 쓴단 말이냐? 너는 그 곁을 떠나지 말고 빨리 쓰라고 계속 독촉하여라. 성아는 방연의 집무실을 물러나오다가 예전에 가까이 지내던 노복 한 사람을 만났다. 그 노복이 말했다. 자네는 여기까지 와서 나도 만나보지 않고 그냥 가려 하다니 사람이 어째 그리 인정이 없는가? 말도 말게. 방원수의 꾸중이 대단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네. 자네가 꾸중 들을 일이 무엇이 있는가? 나도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네. 방원수께서는 손객경이 글 쓰는 작업이 늦다고 저렇듯 성하시니 대관절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그러자 노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 그 일 때문에 요즘 방원수께서 신경이 곤두서 계시는 거구만. 그 일이라니. 자네 정말 모르는가? 모르겠네. 방원수께서는 겉으로는 손객경을 끔찍이 여기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은 딴판이시네. 원수께서는 손객경의 재주를 시기하여 교묘히 죄를 뒤집어 씌워 다리까지 자른 것일세. 나는 자네 말을 못 알아듣겠네. 그게 사실이라면 방원수는 어째서 손빈을 죽이지 않는 것인가? 그야 손자병법을 얻기 위해서지. 그러니 매일 재촉할 수밖에. 모르긴 몰라도 손객경이 손자병법을 다 쓰기만 하면 방원수는 손객경을 굶겨 죽일 게 틀림없네. 자네는 이 일을 비밀로 해야 하네. 만일 우리 얘기가 방원수 귀에 들어가면 그땐 우리는 죽은 목숨일 테니까 말일세. 그 노복의 말에 성아는 비로소 방연이 재촉하는 까닭을 알았다. 그는 방연에게 실망하는 한편 손빈에 대해 더욱 동정심이 갔다. 의분마저 잃었다. 서관으로 돌아온 성아는 고민하다가 손빈에게 그 내막을 전부 다 고해 바쳤다. 그럴 리가? 손빈의 놀라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컸다. 돌이켜 생각하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난데없이 손평손탁의 편지가 온 것도 그러했고 자꾸 제 나라에 다녀오라던 방연의 태도도 수상쩍었다. 그의 권유대로 휴가 청원을 올렸다가 졸지에 양다리가 잘리는 엄청난 월형까지 당하지 않았던가. 사실 처음에 그렇게나 반가워했던 위혜왕과는 이번 일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뒤집어 생각하자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방연. 그놈이 그렇게 간악한 자일 줄이야. 처음에는 소리를 질러 울분을 터뜨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곧 분노를 가라앉혔다. 지금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날 밤 손빈은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놈에게 손자병법을 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쩌면 좋은가. 만일 손자병법을 써주지 않으면 그놈은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지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궁리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복수를 해야 한다. 손빈은 문득 귀국을 떠나올 때 스승이 한 말이 생각났다. 위급하여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열어보아라. 그는 얼른 품속을 뒤져 귀국 선생이 건네준 비단 주머니를 열었다. 주머니 속에는 노랗게 물들인 천이 한 조각 나왔다. 천 조각에는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사풍마. 사풍마가 무엇인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상대를 속이라는 뜻이 아닌가? 손빈은 이내 그 뜻을 깨달았다. 선생의 가르침대로 따르리라. 그날 저녁이었다. 손빈은 저녁 밥상이 들어오자 반가이 젓가락을 들었다. 그는 밥을 먹다가 벼랑간 젓가락을 떨어뜨리고는 앞으로 고꾸라져 토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손빈이 눈을 까뒤집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성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대었다.
이놈, 너는 어찌하여 음식에 독을 넣어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고는 닥치는 대로 밥상에 음식을 들어 마구 던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써둔 손자병법의 목간을 휩쓸어 불 속에 쳐넣었다. 손자병법은 삽시간에 재로 변했다. 손비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입에 거품을 쏟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끊임없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놀란 것은 성하였다. 그가 손빈의 계책을 알 리 없었다. 너무나 놀라 미쳐버렸는가? 그는 재빨리 방연의 처소로 달려가 손빈의 광태를 고했다. 다음 날 방연은 직접 서관으로 가보았다. 손빈은 방바닥에 엎드려 침을 흘리며 개처럼 기고 있었다. 방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벼랑간 앙천대소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태도가 돌변하더니 이번에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다. 아이고 아이고. 방연은 의심스런 눈길로 손빈을 지켜보다가 물었다. 형님은 어째서 웃다가 울다가 하시오? 손빈이 멀쩡하게 대답했다. 위왕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내가 어찌 쉽게 죽을 쏜가. 하늘이 군사 10만 명을 보내와 나를 호위하고 있다. 다른 사람은 죽일 수 있어도 나만은 죽일 수 없다. 이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그래서 나는 웃었다. 그러나 슬프다. 나 손빈 외에는 위나라에서 원수 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나는 원수가 되지 못했다. 방연 따위가 어찌 원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슬프도다. 그래서 나는 울었다. 말을 마치자 손빈은 다시 두 눈을 부릅뜨고 무섭게 방연을 노려보았다. 방연이 섬뜩하여 뒤로 한 발 물러서는데 손빈이 갑자기 벌벌 떨리는 손으로 방연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려 애원하기 시작했다. 선생이여, 귀국 선생이여. 이 불쌍한 제자 손빈을 살려주십시오. 손빈은 죽습니다. 어서 이 제자를 구해주십시오. 손빈의 이러한 태도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고 무섭고 섬뜩했다. 방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빈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다. 형님, 나는 방연이요. 나는 귀국 선생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나 손빈은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선생이시여, 가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좌우 사람들이 달려와 뜯어 말리는 덕분에 방연은 겨우 손빈의 손에서 헤어났다. 성아를 불러 물었다. 언제부터 저런 증세가 있었느냐? 어젯밤부터 저러했습니다. 방연은 자기 처소로 돌아오며 곰곰이 생각했다. 수상쩍다. 양광일지도 모른다. 양광은 거짓 미치광이 흉내다. 방연은 손빈의 광태가 거짓인지 아닌지 시험해보기로 했다. 자기 방에 당도하자마자 수하들을 불러 명했다. 손빈을 돼지 우리 속에 쳐넣어라. 그날 손빈은 군사들에게 붙잡혀 돼지 우리 속에 갇혔다. 그러나 손빈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돼지 똥구덩이 속에 벌렁 드러누워 잠을 잤다. 코까지 골았다. 방연이 다시 지시했다. 손빈의 술과 음식을 갖다 주되 그 동정을 잘 살피라. 방연의 시종이 술상을 가지고 가 돼지 우리 안에 있는 손빈에게 주며 동정하는 채 말했다. 저 같은 소인이 무얼 알겠습니까? 하만 선생께선 참으로 억울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소인도 분하고 원통한데 선생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술상이지만 방 원수 모르게 가지고 왔으니 안심하고 드십시오. 그러나 손빈은 그것이 방연이 시킨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눈을 부릅뜨며 시종을 꾸짖었다. 너는 나를 죽이려고 또 독이 있는 술을 가지고 왔구나. 내가 속을 줄 아느냐? 그러고는 술상을 들어 냅다 던져버렸다. 그래도 시종은 물러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개가 먹다 남긴 음식을 진흙에 비벼서 손빈에게 주었다. 그러자 손빈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받아 맛있게 먹었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방연은 한참 생각하더니 입가에 웃음을 머금었다. 손빈이 정말로 미쳤구나. 손자병법을 얻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손빈 또한 얻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니 염려할 것 없다. 그 뒤로 손빈에 대한 감시가 한결 완화되었다. 손빈이 마음대로 바깥 출입을 해도 내버려 두었다. 다만 교대로 감시자만 따라붙었다. 손빈은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오곤 했다. 잠을 잘 시간이 되면 언제나 돼지 우리 속으로 들어갔다.
어떤 날은 돌아오지 않고 거리에서 자기도 했다. 연신 혼자 중얼거리며 슬피 울기도 하고 기쁘게 웃기도 했다. 안읍 백성들은 그가 얼마 전까지 객경 벼슬에 있던 손빈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결같이 그의 처지를 동정했다. 그를 볼 때마다 음식을 던져주었다. 그때마다 손빈은 기쁜 표정을 지으며 그 음식을 받아 먹었다. 참으로 안 됐구나. 저런 인재가 안진뱅이의 미치광이까지 되다니. 이 무렵 제나라 임금은 제위왕이었다. 재상 추기와 직하학사이자 객경인 순우곤이 늘 제위왕을 보필했다. 어느 날 순우곤은 위나라에서 온 한 문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위나라 도성에 한 미치광이가 나타났는데 이름은 손빈이라고 합니다. 손빈은 손무의 후손으로 귀곡 선생에게서 병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순우곤은 이 말을 무심히 넘기지 않았다. 당시 제나라 장군인 전기를 찾아가 물었다. 전기는 제위왕과 인척간으로 군사 부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었다. 손빈이라는 인물을 아시오? 전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소이다. 아마 제강왕 때의 대부 손교의 조카이지요. 능력은 어떠하오? 재주가 뛰어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확인한 적이 없으니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소. 그가 지금 위나라에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하오. 데려다 재능을 시험해보고 쓸만하면 군사로 삼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 좋지 않겠소? 순우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제나라 전기는 군사 통솔권자로서 늘 병법에 밝은 사람을 아쉬워했다. 그런 참에 직하학사 순우곤으로부터 손빈에 대한 말을 들었다. 그는 위나라로 사람을 보내어 손빈에 대해 조사하게 했다. 곧 어떻게 해서 두 다리가 잘렸으며 미치광이가 되었는지의 과정이 소상히 보고되었다. 전기는 직감했다. 양광이다. 양광책을 쓸 정도라면 예사인물이 아닐지 모른다. 전기는 순우곤의 말대로 일단 손빈을 제나라로 데려와 재능을 시험해보고자 결심했다. 제위왕을 찾아가 말했다. 위나라 객경 손빈은 우리 제나라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나라에서 여간 심한 박대를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우리 제나라의 수치이자 손실입니다. 손빈을 데려올까 합니다. 제위왕이 시원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오. 군대를 보내어 손빈을 내달라고 하면 될까? 전기가 고개를 저었다. 신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손빈이 그런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은 방연의 질투 때문입니다. 그런 방연이 손빈을 제나라에 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손빈을 데려오려면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어 훔쳐오듯 데려와야 합니다. 그러고는 조그마한 음성으로 손빈을 빼내올 계책을 들려주었다. 제위왕은 감탄하며 승낙했다. 과연 장군다운 묘책이오. 속히 시행하겠소. 며칠 후였다. 제위왕은 정책 고문인 객경 순우곤을 불러 명했다. 수고스럽지만 경께서 사신이 되어 위나라를 다녀왔으면 합니다. 마침 좋은 차가 생산되었으니 그 차를 선사하고 친목을 도모해 주시오. 단 돌아오실 때 손빈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야 하오. 순우곤은 제위왕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다음 날 그는 제위왕이 내준 국서와 차를 수레에 싣고 위나라로 떠났다. 위나라에 당도한 순우곤은 위해왕을 아련하고 제위왕의 뜻을 전하며 산동산차를 선물로 바쳤다. 위해왕은 기뻐하고 순우곤 일행을 역관에 나가 쉬게 했다. 순우곤 일행 중에 건부라는 사람이 있었다. 전기의 신복 부하였다. 그는 이번에 특수 임무를 띠고 순우곤을 따라왔다. 다름 아닌 손빈을 빼돌릴 임무를 띠고 온 것이었다. 건부는 순우곤이 사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몰래 시정으로 나가 손빈을 찾아보았다. 광인 손빈을 찾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의 주변으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연 그의 행동은 완전히 미쳐 있었다. 그는 멀찌감치서 손빈만 확인하고 객관으로 돌아왔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다. 건부는 다시 손빈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손빈은 골목길 우물가에 몸을 기대고 낮에 얻은 지저분한 음식을 먹고 있었다. 건부가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손빈은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건부는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낮은 소리로 빠르게 속삭였다. 저는 제나라에서 온 건부라는 사람입니다. 전기 장군의 부하이지요. 이번에 순우공경이 선물을 가지고 위나라에 온 것은 실은 손 선생을 모셔가기 위해서입니다.
선생께서는 우리와 함께 제나라로 가십시다. 그리하여 위나라를 쳐 원수를 갚으십시오. 손비는 어둠 속에서 눈을 들어 건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신했는지 이내 두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윽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이렇게 지내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죽는 줄 알았더니 오늘날 이런 기회가 올 줄을 어찌 알았으리요. 그러나 나에 대한 방연의 감시가 이만저만 심한 것이 아니오. 나 같은 병신을 데려가려다가 다른 분들까지 곤욕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오. 그 점은 염려 마십시오. 저는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손 선생께서는 당분간 이 우물가를 떠나지 마십시오. 수일 내로 제가 손 선생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알겠소. 그렇게 하리다. 건부는 손빈의 대답을 등 뒤로 하며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순우고는 위나라 도성에 머무는 동안 위혜왕이 베푸는 연회에 매일 참석했다. 위나라를 비롯한 서북방 사람들은 다소 여유가 부족한 편이다. 말투도 딱딱하고 거칠다. 이런 그들에게 풍자와 재치가 넘치는 순우곤의 말재가는 전혀 새로운 세계였다. 순우곤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제나라 사람들은 놀기를 좋아하고 우스개 소리를 잘한다고 하더니 과연 그러하구나. 모두들 그와 얘기하기를 원했다. 방연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순우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임치성의 화려함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다. 닷새가 지났을 때 순우곤이 위혜왕에게 말했다. 이제는 제나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왕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혜왕이 섭섭함을 표하는 중에 곁에 있던 방연이 순우곤에게 청했다. 어찌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려 합니까? 하루만 더 쉬었다가 가십시오. 내일은 제가 정자에다 술상을 차리고 귀빈에 떠나는 길을 전송하겠습니다. 순우곤은 못 이기는 채 대답했다. 원수의 따뜻한 마음이 제 가슴을 적십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이었다. 순우곤이 머무는 객관의 뒷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서너 명의 사내가 그 문을 통해 거리로 나왔다. 순우곤의 수행원인 건부와 그 시종들이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도록. 건부와 그 일행은 어둠이 짙은 골목길을 달려 손빈이 있는 우물가로 갔다. 모든 것은 소리 없이 이루어졌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손빈을 안아 올량차 안에 눕혔다. 올량차는 사람이 누워서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수레로 오늘날의 영구차이다. 건부 일행의 행동은 민첩했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손빈이 탄 올량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우물가에는 여전히 손빈이 앉아있는 것이었다.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그 손빈을 무심히 바라보고 지나쳤다. 손빈을 감시하는 관리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침이 되자 우물가로 나왔다가 손빈의 모습을 보고는 안심하고 군부로 돌아가 방연에게 보고했다. 손빈은 오늘 아침에도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방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정자로 나갔다. 순우곤을 전송하는 연회를 베풀기 위해서였다. 그날 방연과 순우곤은 하루 종일 서로 술을 마시며 즐기었다. 그러나 꿈엔들 상상이나 했으랴. 우물가에 앉아있는 손빈은 가짜 손빈일 줄이야. 그랬다. 관리가 보고 손빈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은 순우곤의 부하인 왕이라는 사람이었다. 왕이는 손빈과 옷을 바꿔 입고 얼굴에 진흙칠을 하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평소의 손빈처럼 가장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방연이 순우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 손빈을 태운 올량차는 바람처럼 제나라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만일에 대비해 건부가 그림자처럼 따랐다. 국경을 넘자 전기가 보낸 군사들이 그 수레를 철통같이 호위했다. 그날 오후 순우곤 일행은 방연과 작별하고 천천히 안읍을 떠났다. 다음 날 밤에는 우물가에 앉아있던 가짜 손빈 왕이도 소리 없이 일어나 제나라를 바라보고 달아났다. 손빈의 감시를 맡았던 관리는 기절할 듯 놀랐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나 우물가로 나갔는데 앉아있어야 할 손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손빈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그가 입었던 더러운 옷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물 주변을 샅샅이 뒤졌으나 어디에서고 손빈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관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군부로 달려가 방연에게 고했다.
손빈이 사라졌습니다. 방연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우물에 빠졌는지도 모르니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라. 만일 우물에 빠져 죽었으면 목을 끊어오너라. 그러나 제나라로 달아난 손빈이 우물 속에서 나타날 리 없었다. 방연은 위해왕에게 문책당하는 것이 두려워 부하 관리들에게 호통을 쳤다. 다리 없는 손빈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손빈은 우물에 빠져 죽었다. 시체가 하도 더러워 그냥 생매장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알겠느냐? 방연은 궁으로 들어가 위해왕에게 보고했다. 미친 손빈은 끝내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빈이 제나라로 도망갔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제나라 국경 안으로 들어선 건부는 전기가 보낸 호위 군사들을 보고서야 달리는 것을 멈췄다. 일단 한객점에 들러 손빈을 목욕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러는 사이 순우곤 일행이 당도했다. 순우곤은 손빈을 4마리 말이 끄는 수레에 태워 임치성을 향해 갔다. 전기가 임치성 십리밖까지 나와 손빈을 맞이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제위왕을 아련했다. 수고했소. 제위왕은 친히 손빈을 의자에 앉혔다. 곧 병법에 관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위왕의 입은 점점 벌어졌다. 소문대로 손빈은 병법에 통달해 있었던 것이다. 손빈은 묻는 말에 막힘없이 대답할 뿐 아니라 상세한 해설까지 곁들였다. 과연 손무 선생의 후회답도다. 제위왕은 손빈에게 상경벼슬을 내리려 했다. 그러자 손빈이 정중하게 사양했다. 신은 아직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어찌 벼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신이 제나라에서 벼슬 한다는 소문이 나면 위나라 방연이 무슨 간특한 짓을 꾸밀지 모릅니다. 바라건대 신이 제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후일 기회가 되면 스스로가 나서서 신의 존재를 밝히겠습니다. 제위왕은 손빈의 청을 받아들였다. 우선 그를 전기의 집에 거처하도록 명했다. 전기는 손빈에게 가장 좋은 방을 내주고 상객에 대한 예로서 그를 대우했다. BC 355년 제위왕 24년, 위해왕 16년의 일이었다. 진나라에서는 공손왕이 한창 개혁 정치를 펴고 있을 무렵이기도 했다. 그 무렵 임치성에는 경륜이 유행했다. 경륜이란 술의 경주를 말합니다. 제위왕도 경륜을 무척 좋아했다. 틈만 나면 공자 및 일족들과 더불어 경륜장으로 나가 돈 내기를 하였다. 전기 역시 경륜에 빠진 사람 중에 하나였다. 제위왕과 전기는 종종 많은 돈을 걸고 내기를 했다. 그런데 전기의 말들이 제위왕의 말보다 못한 탓인지 전기는 매번 내기에서 패했다. 반대로 제위왕은 돈을 따는 재미로 전기와 내기하는 것을 무척 즐거워했다. 어느 날 손빈은 전기를 따라 경륜장으로 나갔다. 그날도 제위왕의 수레와 내기를 했는데 전기가 패했다. 손빈이 그 말들을 유심히 살피다가 전기를 돌아보며 물었다. 수레 경주는 늘 세 판을 합니까? 그렇소. 세 판을 하여 2번 이기는 사람이 승자요. 그렇다면 장군께서는 내일 다시 한번 왕과 내기를 하십시오. 제가 반드시 장군을 이기게 해드리겠습니다. 전기가 반신반의했다. 애당초 말의 주력의 차이가 나는데 어찌 왕의 수레를 이길 수 있단 말이오? 장군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많은 돈을 걸어도 좋습니다. 알겠소. 그렇다면 그대를 믿고 내일 천금의 돈을 걸겠소. 전기는 제위왕 앞으로 나가 말했다. 신은 지금까지 왕과 겨루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잃은 돈만도 1000금이 넘습니다. 이제 신은 내일 1000금을 걸고 왕과 승패를 겨룰까 합니다. 왕께서는 신의 도전에 응하시겠습니까? 제위왕은 기분이 좋아 한바탕 크게 웃은 후 대답했다. 얼마든지 장군의 도전을 받아주겠소. 돈을 잃어도 과인을 원망하지 마시오. 다음 날이었다. 제위왕과 전기가 1000금을 걸고 수레 경주를 한다는 소문이 퍼진 탓인지 경륜장에는 많은 공족과 대부들이 몰려들었다. 백성들도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내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기가 손빈에게 물었다.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오. 1000금이라면 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요. 이 내기에서 지면 나는 망하오. 손빈이 대답했다. 제가 살펴보건대 왕의 말과 장군의 말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말들을 잘 활용하지 못해 그동안 진 것뿐입니다.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무조건 딸을 터이니 어서 그 비법이나 말해주시오. 우선 장군의 말을 상중하로 나누십시오. 그런 후에 가장 좋지 못한 말이 끄는 수레를 왕의 가장 좋은 말과 경주시키십시오. 그러면 첫 판은 질 것이 뻔합니다. 두 번째 판에서는 장군의 가장 좋은 말을 왕의 중등마와 겨루게 하십시오. 말의 능력으로 보아 이길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판에서는 장군의 중등마를 내보내 왕의 하등마와 달리게 하십시오. 역시 이길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 판 중에 한 판은 지고 두 판은 이길 것이니 결국 장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손빈의 말을 듣자 전기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의 말을 자아냈다. 선생의 계책이 참으로 절묘하오. 말에 상중하는 제가 골라드리겠습니다. 전기는 손빈이 골라준 상중하의 말에 각기 휘황찬란한 장식을 했다. 이윽고 경주가 시작되었다. 예상대로 제위왕은 상등마를 가장 먼저 내보냈다. 전기는 손빈이 알려준 대로 하등마가 끄는 수레를 내어 달리게 했다. 첫 판에서는 제위왕의 수레가 월등하게 앞섰다. 제위왕이 통쾌하게 웃었다. 장군은 이제 큰일 났소. 전기가 여유 있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직 두 판이 남아 있습니다. 신이 세 번 다 지거든 그때 웃으십시오. 제위왕의 두 번째 수레가 나왔다. 중등마가 끄는 수레였다. 전기는 재빨리 자신의 말 중 가장 좋은 말들이 끄는 수레를 내었다. 두 대의 수레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렸다. 결과는 과연 손빈이 예상했던 대로였다. 전기의 수레가 앞서 들어온 것이다. 세 번째 판도 마찬가지였다. 전기의 중등마가 제위왕의 하등마를 제치고 먼저 도착했다. 이로써 총 전적은 2승 1패. 전기의 승리였다. 전기는 기분이 한껏 고조되었다. 연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제위왕이 내주는 1,000금을 받았다. 그때 제위왕이 물었다. 장군은 이제껏 한 번도 나를 이겨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어찌된 일이오? 전기는 사실대로 대답했다. 실은 오늘 왕과 겨루어 이긴 것은 신의 힘이 아닙니다. 손 선생이 도와준 덕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전기는 이기게 된 까닭을 낱낱이 제위왕에게 고했다. 제위왕의 얼굴에 감탄의 빛이 가득했다. 이 일을 어찌 작은 일이라 할 수 있으리오? 과인은 이제야 손 선생의 뛰어난 재능을 보았소. 그 뒤로 제위왕은 손빈을 더욱 공경하며 전기와 더불어 군사훈련을 맡겼다. 하지만 여전히 손빈의 존재는 비밀에 붙였다.